천조국 미국에서 마켓 점유율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트코는 여전히 한국에서도 인기입니다. 특히 많은 한국인들은 트레이더스의 선전에도 불구 코스트코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토종 브랜드인 트레이더스는 다양한 카드 결제를 비롯 연회비도 없으며 한국 맞춤식 판매 전략을 강화하여 매장 수를 비롯해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더스 매장 수는 코스트코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 2030년에는 50개의 매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코스트코 매장의 약 2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국내 창고형 매장의 양대 산맥, 트레이더스와 코스트코의 대결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면이 나오는 가운데 코스트코가 트레이더스에 없는 연회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를 떠나지 못한다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트코와 휘어잡고 있는 미국 벤더들. 코스트코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되는 것은 코스트코에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형 벤더들과 다양한 협력 관계를 맺는 코스트코는 비싼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특히 치즈, 우유, 계란과 같은 유제품이 들어간 가공식품을 활용해 만든 2차 제품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을 갖습니다. 코스트코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수플레 뉴욕 치즈케이크는 양과 맛에 비해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비슷한 치즈를 활용한 홀케이크는 보통 전문 베이커리에서 최소한 4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스트코에서는 2만원이 안 된다는 사실은 놀랍죠. 맛이나 질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많은 이들은 코스트코 치즈케이크의 치즈 함량이 거의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치즈케이크라도 코스트코 치즈케이크는 원재료를 아낌없이 넣었다는 것인데 가격까지 저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치즈가 비싸나 코스트코는 미국의 크래프트나 각종 제휴사로부터 엄청난 양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낮아지며 이것은 결국 타사들과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치즈 원재료를 확보하는 노하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코스트코가 치즈케이크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마진은 10% 이하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코스트코의 평균 마진율을 15% 이하로 잡고 있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치즈케이크를 비롯해서 코스트코의 대표 상품인 로스트 치킨 등은 가격이 너무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고객들은 많은 경우 치킨이나 케이크를 사러 일단 코스트코에 오기 때문에 훌륭한 미끼 제품이 되며 이는 코스트코의 높은 연회비를 거리낌 없이 지불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성비 미끼 제품으로 치킨, 피자, 불고기 치킨 베이크, 핫도그를 비롯해 푸드코트의 제품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코스트코는 이러한 다양한 미국의 벤더들을 통해서 커클랜드라는 괜찮은 퀄리티의 PB 제품을 생산합니다. 앞서 언급된 치즈케이크를 비롯해서 버라이어티 쿠키 등 국내에서 인기 제품은 모두 커클랜드 PB로 나갑니다. 이를 통해 베이컨과 같은 각종 육류 등을 제공받아 한국에서도 비쌌던 베이컨 가격의 차별화를 이뤄냈죠. 특히 와인의 경우에는 코스트코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미국 와인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단가가 높은 프랑스 보르도 와인을 가장 저렴하게 확보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코스트코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와인은 국내에서도 가격이 유독 높은 아이템인데 코스트코에 방문하면 기존 와인 판매 할인점보다 많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와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코스트코는 미국 와인 회사들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미국 와인 공급에 더욱 특화됐습니다. 일부 와이너리의 경우에는 국내 와인 공급 딜러들보다 코스트코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와인 애호가들은 몇몇 미국 와인의 경우 미국 소비자들과 별다른 가격 차이 없이 국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와인 몇 병만 사더라도 연회비는 뽑고도 남는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코스트코를 떠날 일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하는 것보다 집에서 조용히 음주를 즐기는 혼술족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코스트코 와인 매출은 매년 성장세를 타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한 제품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전 분야에 걸쳐 제품이 가장 저렴한 이유 중 하나는 직매입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통회사는 물건들을 전시한 다음에 팔리면 후불 형식으로 돈을 입금해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만 코스트코는 많은 아이템에서 물건을 전부 매입합니다. 이는 벤더들의 납품 가격을 확 낮추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국에는 판매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벤더들도 자기들 제품 재고를 한 번에 가져가 버리는 코스트코에 어떻게든 입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팔고 남은 재고를 다시 걷어들여야 하기에 유통 물류 비용이 추가되는 반면 코스트코는 한 번 납품하면 끝이 나버리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이 코스트코를 만원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부르며 앞으로 전망도 밝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종 감성 충족과 소비자를 위한 기업. 코스트코에 가면 미국을 느낄 수 있다는 한 소비자는 자신은 미국 유학생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코스트코에 가면 특유의 냄새부터 매장에서 느낄 수 있는 미국 감성이 발길을 끊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브랜드 정품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코스트코를 선호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폴로 랄프로렌이지만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폴로는 가격이 저렴해도 폴로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폴로는 인도네시아에서 가품이 많이 생산되어 공급되며 그것은 인도네시아 내부에선 정품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미국의 폴로를 도용한 상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통되는 가짜 폴로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너무 저렴한 폴로는 꺼려지기 마련이기도 하며 인도네시아산은 특히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코스트코는 미국의 초대형 의류 벤더들과 계약을 진행하며 그들은 정품 라이센스를 갖습니다. 만약 단 한 건의 가품이라도 나온다면 코스트코와 각종 소송전을 비롯해서 공급도 끊기게 되는 것이므로 코스트코에 가품을 공급하는 벤더는 제로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알려져 있으며 많은 이들은 코스트코의 각종 브랜드 제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집어드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부 명품 등이 심지어 백화점에서도 가끔 가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가품 여부도 고객이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만의 감성이 단지 매장만 똑같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스트코의 각종 정책은 아직까지도 한국의 어떤 기업도 흉내 못 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한 제한 없는 환불 제도는 유명합니다. 환불 조건도 단지 소비자가 마음에 안 들면 환불이고 심지어 온라인 쇼핑몰도 이러한 제도를 갖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가전제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내 제품도 많은 것으로 봐서 이러한 내용의 계약에 합의를 해야 코스트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국내의 어떤 쇼핑몰도 이와 비슷한 제도는 없습니다. 심지어 매년 내야 하는 연회비도 코스트코 매장에서 환불이 가능하므로 소비자 우선을 사명으로 한다는 코스트코 특유의 모토는 아직까지도 많은 소비자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코스트코가 트레이더스와 빅뱅에도 웃는 이유. 하지만 이런 트레이더스와의 정면 승부가 코스트코의 아성을 흔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코스트코는 트레이더스가 급성장해서인지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약 22%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트레이더스 매장 등 창고형 매장의 출혈 경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더스는 스타필드와 동시 입점시키는 전략도 구사하는 동시에 전국적으로 약 50개까지 매장을 늘려나가 코스트코를 압박하며 토종 브랜드의 위용을 떨칠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국내에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지만 미국 본토에서 매우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유의 아이템을 공급하고 한국 내에 유통하면서 버티고 성장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 아마존이 버티는 미국에서 꾸준하게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했으며 여전히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장을 보러 가지 않고 코스트코에 와서 대량으로 묶인 제품들을 한 번에 구매해서 집에 저장해놓고 쓰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훨씬 튼튼하게 한 것이죠. 결국 코스트코는 코로나를 맞아 오히려 타국에서는 사재기나 대량 구매로 더욱 성장세를 맞은 것입니다. 한국인은 온라인이 워낙 발달해서 올해는 다소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강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도 힘을 보태면서 결국에는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창고형 매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스는 매장 확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영업이익 하락은 어쩔 수 없는 데다가 트레이더스가 성장하는 만큼 자사기업인 이마트의 매출 감소도 있어서 우선은 확장에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트레이더스도 한국 제품의 차별화와 다양한 결제 방식, 연회비가 없는 장점을 부각하며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는 경쟁으로 인해서 한국형 창고 매장들이 급 팽창하고 있습니다만 시마제 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처분 방안을 놓고 일본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의견 수렴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일본 정부는 그간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양방류와 대기 방출 등 두 가지 처분 방안 가운데 연내에 최종안을 선택할 방침이다. 그러나 2013년 12월부터 이 문제를 검토해온 전문가 소위가 올 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해양방류를 한층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천해 대다수 이해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해양방류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분 방안을 해양방류로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8일 도쿄 도내에서 전국업협동조합연합회와 후쿠시마한 수산가공업연합회 등
두 개 단체 대표가 참가한 회의를 열고 오염수 처분 방안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기시 히로시 전어련 회장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양 방출안에 대해 심각한 풍평 피해를 야기해 어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법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어민들의 총리는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풍평 피해는 오염수를 정화 처리 후에 해양으로 쏟아낼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발생하는 피해를 의미한다. 기시 회장은 또 풍평 피해를 막을 유일한 대책은 해양 방출을 하지 않는 것 그것뿐이라며 지상 보관을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노도시히토 후쿠시마현 수산가공업연합회 대표도 해양 방출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어련은 지난 6월에도 정기총회에서 해양 방출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취지의 특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험조업이 이루어지는 후쿠시마 연안의 지난해 활획량은 약 3,600톤으로 원전 사고 전과 비교해 14%에 그치는 수준이다.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은 내년 4월 본격 조업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전날 7번째로 개최한 의견 청취 행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4월부터 지역단체장, 경제단체 대표 등 각계 인사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의견 수렴 절차를 끝내고 연내의 구체적인 처분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에즈마 기요시 경제산업상 부대시는 마지막 청취 행사를 마친 뒤 처분 방침에 관한 결론을 조기에 내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해양 방출 반대 의견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접수한 의견을 정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첫 지방 출장지로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능한 한 빨리 정부의 처분 방침을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로 처분 방식을 결정하면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방류관 설치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정부 결정에서 실제 방류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져 실제 방류는 2022년 하반기 이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제1원전 1에서 4호기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 지진 당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에 용융된 해결열을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에서 170톤씩 생기고 있다. 이 오염수는 올 8월 20일 기준으로 1,091개의 탱크에 122만 톤으로 불어나 있다. 도쿄전력은 오는 2022년 10월경에 보관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을 맞기 때문에 처분 방안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오염수가 다핵종 제거 설비로 불리는 핵물질 정화 장치를 거친 점을 내세워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처리수에는 기술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트리튬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 트리튬을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을 정화한 뒤 보관 중인 처리수도 70% 이상은 오염 농도가 일본 정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해양 방류가 결정되면 알프스를 이용한 재처리를 반복해 오염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고 도쿄전력은 밝히고 있다. 시즈오카 현 지사 스가 총리 교양 수준 드러났다. 비판 논란. 학자 출신 광역단체장으로 일본에서 지명도가 높은 가와카스 헤이타 시즈오카 현 지사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학벌까지 거론하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스가 총리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학자의 일본 학술회 회원 임명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인데 인터넷상에서 이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가와카스 지사는 지난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학술회의 논란을 거론하면서 스가 요시히데라는 인물의 교양 레벨이 우연히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아키타현에서 태어난 스가 총리가 초중고를 마친 뒤 상경에 돈을 벌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가의 길로 들어선 사실을 지적하면서 다시 말하면 학문을 한 사람이 아니다. 학점을 따기 위해 대학을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스가 총리는 고교 졸업 후 상경에 돌판지 공장과 스키지 시장에서 막노동을 한 경험이 있다. 동년배와 비교해 2년 늦게 후세이 대학 법학부에 들어간 스가 총리는 대학 시절에도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국회의원 비서와 요코하마 시의회의원을 거쳐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했다. 스가 총리는 이런 과거를 내세우며 자신이 바닥에서 시작해 총리에 올랐다는 입지전적인 면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다.
가와카스 지사는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스가 총리의 학력을 거론하며 교양 없는 사람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2009년부터 세 번째 연임 중인 가와카스 지사는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 교수와 시즈오카 문화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해 일본에선 학자 지사로 알려진 광역단체장이다. 학벌로는 스가 총리와 대비되는 가와카스 지사의 지위 때문에 인터넷상에서는 그의 발언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스가 총리를 교양 없는 사람으로 호평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가와카스 지사를 지지하는 쪽과 학벌을 잣대로 한 차별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하는 쪽이 맞서는 양상이다. 가와카스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은 한 인사는 교양은 학문뿐만 아니라 품성을 비롯한 태도나 생활 방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가와카스 지사야말로 교양을 갖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스가 총리는 9일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지지통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해운 후보 105명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정권의 정책에 비판적이던 6명을 임명 배제한 것과 관련 지난달 28일 결제 단계의 추천자 명단은 6명이 제외된 99명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일 요미우리 신문 등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는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해온 전례를 답습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했다며 자신이 임명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는 다른 뉘앙스의 설명이어서 주목된다. 스가 총리의 이 발언을 두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책임 회피를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